계속해서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라는 제목하에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 지문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실 게 점유 개시일입니다. 점유 개시일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점유 개시일부터 몇 년 기간이죠? 20년 기간이죠. 기간이 만료될 시점은 20년이 된 시점이겠죠. 그럼 시효기간 2편을 시효기간 만료입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은 이 시효기간이 만료 시점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누구죠? 당연히 점유자겠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하냐면 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실제로 내가 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이 아니라 취득시효 기간 20년 기간이 만료된 시점, 만료된 시점에 소유자, 만료된 대신에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즉 아직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법문의 규정에서 제가 왜 설명했죠.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이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취득해야겠지만 취득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를 행사 시점의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기간 만료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 보고 그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취득시효 기간 만료, 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된 시점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라는 거. 물권은 물권에 기초한 거라고 했죠. 물권에 기초한 것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데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겠죠. 시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되는 경우는 없겠고 좀 시간이 걸려야겠죠. 등기 시점이 이 시점이 됐다고 어느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면 보통의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등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장래를 향해서 발생하는 게 원칙일 겁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등기 시점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249조에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소급해서 등기 효력은 점유 개시 일까지 소급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점유 개시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등기 이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권 변동 효력은. 하지만 법 규정에 의해서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소유자 되는 거다? 이 시점부터.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부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뭡니까? 소유의 의사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가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기하게 되면 점유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더라도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의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소유의 의사가 어떤 거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면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바뀐다, 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용식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음에 나오는 질문과 관련된 건데 그 이해를 위해서 소유의 의사로 갔다는 얘기는 그러는 겁니다. 가념은.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유자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점유취득의 등기의 그 효력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면 소유 명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익적 유무. 자, 등기 전에 이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소유자한테. 취득시효 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한테 나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소유권 넘겨줘 그 얘기를 하는데 소유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익에 반환 청구권. 먼저 부당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닌데 20년 동안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사용 수익 상당의 차임을 둬.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 청구할 수 없는 게 판례입니다. 그 논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고요.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 동 점유 기간이 소유자 자기 것처럼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 건데 왜 뭘 돌려줍니까? 내가 내 걸 쓴거리 된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취득시 완성자는 자기 것을 자기가 법률적으로 내 것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등기 이전에는 외관상 그렇게 보이겠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만이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권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 명의, 명의인이라고 하겠죠. 또 하나, 손해. 이 사람 손해를 보겠죠.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정한 점유취득시효의 제도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개념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부당에 반한 의무가 없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 그림을 떠올리십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소유자인데 뭘 돌려줍니까? 내가 내 거 쓰는 건데 그걸 뭐 부당히도 좋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사람 정당한 겁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다. 내 걸 내가 쓴 것 뿐이야. 부당이득은 남의 것을 내가 돈도 안 주고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은 이런 겁니다. 남의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근거 없이 내가 쓴 겁니다. 그러면 돌려주기죠.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점유 개시부터 소유자로 취급하는 거죠. 또 소유 의사로 가졌어요. 그럼 내가 내 것 쓴 거잖아요. 남의 것을 쓴 게 아닙니다. 얘가 등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지만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따라서 내 것을 내가 쓴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합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의 것을 취득시 완성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게 남의 것을 쓴 꼴이 돼요. 사실관계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각색을 한 겁니다. 남의 것을 쓴 거지만 점유 취득시 완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 것을 내가 쓴 것으로 바꿔준 겁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 취득시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은 원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채권적 취득시 완성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인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설명했죠. 계약 등 법률에 기초한 채권적 권리들은 양도할 수 있다. 이 또한 채권적 청구권을 파악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채권적 청구권, 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하게 되면 떠올리는 게 있어야죠. 중략생략 등기 합의. 미등기 전매를 했을 때 양도일 때는 채권 양도에 제한했죠. 그 성질 뭐죠? 매매 계약에 기초한 신뢰관계. 그 단어 핵심 포인트 기억납니까? 근데 취득시 완전 어떤 신뢰관계 바탕을 한 겁니까? 단지 점유라는 사실관계 바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채권 양도의 제한 법리, 즉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는 법리. 그 이면에 뭐였죠? 중과생략 등기 합의의 중과생략 등기는
삼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있죠. 직접 하려면. 그 법리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한다는 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 그때 이 지문도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 막 섞으면 혼동될 수 있는데 미등기 전매에는 신뢰관계 포인트 중간생략 등기 떠오르시고 그 법리가 있지 삼자 합의 매도인의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양도할 때도 합의를 요청해야만이 중간생략 등기의 그 합의의 법리를 계속 일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법리에 따른 제한을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개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자,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X인데요. 이겁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계속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점유 개시일 항상 점유 개시일 그리고 20년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제가 뭐냐면 시효 기간 만료 취득시효 주장 시점이 아닙니다. 만료 개념 개시일 만료 20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만료 당시에 소유자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방금 질문 이겁니다. 시효 기간 만료 전에 가등기가 있었어요. 자,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먼저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호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겁니다. 이 가등기를 먼저 보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 소유자가 변동됐다. 변동이 되면 이 사람을 상대로는 주장을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시효기가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그 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을 상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에는 갑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등기 전에 당연히 등기 전이겠죠. 등기 전에 갑이 을로 변경됐어요. 소유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을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갑으로 해야 하는데 취득시효 완성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미등기 상태에서 갑에서 을로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처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 자체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넘길 수는 있습니다.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매매 가능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면 시효기호 만료 당시에는 갑만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누가 돼 있어요? 을이죠. 근데 을은 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점유취득시효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원칙인데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런데 이 을로 바뀌었는데 이 을이 뭐냐면 갑과 을 사이 새로운 어떤 법률 행동에서 한 게 아니라 가등기. 시효기가 만료 전에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한 거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기출 지문은. 뭘 차이점이면 뭘 강조하고 싶냐면 그 지문은 자, 시효기간 만료 이후에 당시에 을은 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등기는 시효기간 만료 전에 가등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제가 강조를 하죠. 물권 변동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본등기, 이 가등기 기초한 본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이 시점에 발생한다고 했죠? 가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는 단지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 소유권이 이전 등기 2개 있을 때 순위 다툼할 때만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 실제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라고 했죠. 즉 그래서 가등기는 실체법적인 효력은 없고 단지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취득시효기가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원칙 말한 거 있죠? 가등기 뭐 고려하지 말고 단지 을은 등기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원칙을 알아야겠죠? 정리를 하게 되면 시효기가 만년 이후에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 전에 갑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갑소유였거든요. 갑이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로 격려되기 전에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을을 상대로 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갑을 상대로 하는 건데 갑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매매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좀 더 어렵게 나가면 이중매매 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유효하죠? 이 취득시효 완성자를 제1 매수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을 제2 매수인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효력 있죠? 다만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그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연장선에서. 근데 아직 기출은 된 바는 없는데 참고 삼아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완성자는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 마친 자에 대해서도 완성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다. 결국은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법상 효력은.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본등기 이전 등기를 한 시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왜냐하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걸 그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변동됐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료 지금 이 본등기를 마친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완성 이후 등기제입니다. 시효 기간 만료 이후 그리고 등기 전 그 사이입니다. 취득시효 기간 만료 그리고 등기 전 이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가 언제죠? 취득시효 기간 만료죠. 당시에 소유자에 대해서만 등기 이전 등기권을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자입니다. 자, 채권적 청구권이 개념이면 채권은 상대방이 정해진 겁니다. 제가 채권 물권 차이점 설명하죠. 물권은 대세적 아무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만약 이걸 물권적 청구권으로 주장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했어도 가능해요. 제가 계속 언급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 바탕이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거예요. 채권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요? 시효 기간 만료 당시. 만약 물권적 청구권을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논의는 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담이지만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짐으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정해져 있죠. 근데 완성이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제3자가 소유자의 포괄승계는 다릅니다. 특정 승계인을 전제로 한 겁니다. 포괄승계는 당연히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취득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소유자 변동이 특정 승계, 즉 매매나 증여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상속권 포괄승계일 때는 아닙니다.
승계인이라거나 가장매매대로 그 양수행위가 무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 이중매매가 예를 들게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등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제2 매수인 등기 취득하는 논리잖아요. 우리가 그릴 때. 근데 이중매매 자체가 무효이면 당연히 무효에 기초한 등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 소유자 변동이 외관상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외관상은 B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은 그 전 소유자가 있다는 논리를 기억하시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참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제 포괄승계인은 쌤이니까 취득시효 완성된 소유자와 포괄승계는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경우는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 주장할 수 없다. 또 하나가 가장배매가 무효, 양수행위가. 그러니까 넘겨준 게 무효면 당연히 무효인 원인무효 등기는 효력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때는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법상 소유자는 아직까지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니까요. 무효인 행위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 구상은 양수인이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전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을 했지만 제가 포인트 계속 강조하면서 합니다. 그 포인트가 뭔지를 가지고서 좀 이해하실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식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자, 점유 개시일 20년 취득시효 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3자로 바뀌었어요. 3자로 바뀌는 원인이 뭐냐면 명의신탁 해지예요. 해지를 이유로 해서 제3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3자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못하는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원칙에 부합됩니다. 다만 왜 문제점이 있냐 뭐냐면 명의신탁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탁법상에 따라서 이게 일단은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인 거고요. 일단 신탁법상에 따른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명의신탁법상에 따른 거라면 당연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민 안 합니다. 이거는 신탁법상에 따른 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의 명의신탁의 그 효력의 의미는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신탁자에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좀 명의신탁 법리가 섞이니까 의문이 제기되는 건데 이 지문 자체는 판례 내용인데 이 자체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전제였었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향후의 명의신탁 해지는 뭡니까?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는 겁니다. 해제가 아니라 해제는 소급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그 시점,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성립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효력이 없어지만 해지는 장래예요. 명의신탁 해지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 별도로 해지 약정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여러분 명의신탁의 약정서를 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했을 때는 별도 약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권리가 형성된 거로 본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계속 설명하는 취득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3자 법률행위에서 3자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라는 제도 때문에 혹시 다르게 취급되는 거 아닐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지문 자체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거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유에 따라서 해지한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종전의 매매, 증여 같은 법률행위와 기초한 소유권 변동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왜 이렇게 달리 취급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그 특징을 아시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면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후 이게 뭐냐면
등기를 했어요. 자, 점유 개시일. 계속 이걸 생각을 떠오르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20년간. 그리고 취득 시효 기간 만료. 그럼 등기는 이 시점에 있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점유 개시일로 간다. 어떤 게죠? 아, 점유 개시일부터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봐서면 되냐면 일단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어떻게 되냐? 신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이에요.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 새롭게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 건물이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따르면 신축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맞지가 않죠. 등기는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데 성격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원시 취득. 그러면 이 원시 취득이라는 성격에 따라서 독특한 법리가 좀 난해한 법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 완성 전이면 이 시점이겠죠. 시효 기간 만료 전. 완성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렇죠.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는 거죠. 물론이고 그에 존재하던 제한 물권 등의 부담을, 이게 핵심입니다. 시효 기간 만료 이전에 이 부동산에 제한 물권 등의 제한 물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득 시효 완성 전이라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완성 전에 존재하던 제한 물권 등의 부담은 지지 않는다가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뭐냐? 승계 취득이라면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저당권 제가 부담을 안는 건 원칙입니다. 그 이유가 승계 취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취득한다. 그런 개념을 가집시오.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제한 물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지문이 나옵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부담은 시효 취득자가 인수한다. 대신에 반대로, 잠시만요. 그러나 여기가 그러나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시효 완성 후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취득 시효, 자, 점유 개시일, 취득 시효 기간 만료일 20년, 등기, 이 사이에 설정된 부담, 예컨대 저당권은 시효 취득자가 인수를 한다. 시효 기간 만료 이전에 생긴 부담은 부담하지 않는데 시효 기간 만료 이후 등기 전에 설정된 부담은 시효 취득자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효 기간 만료 전까지 인수를 안 하고 이후에 시효 기간 이후에 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부담은 인수를 한다. 이 논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기출 31회입니다. 자, 기출 31회 어떻게 나왔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걸 표시하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 포인트는 여기 잘 들어갑니다. 앞으로 취득시효 관련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전이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했냐,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거네요. 점유 개시, 점유 만료, 등기, 이 사이에 저당권이라는 설정, 부담이 생긴 거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넘어갑니다. 자, 취득 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설정된 부담은
설정된 부담 뭐라고 했죠? 부담 예컨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누가 인수한다? 시효 취득자가 인수한다. 자, 인수한다.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느낌이 뭘까요? 이건 내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원래 저당권은 누가 설정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 등기무자 남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 남이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인수한다면 남의 것을 내가 이제 책임진다는 겁니다. 인수한다는 것은 남의 채무를 내 것이야.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저당권 수령은 다른 사람이 했죠. 하지만 법리에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 만료 이후에 설정된 부담은 누가 인수한다? 시효 취득자, 즉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인수한다. 인수한다는 개념은 이전 내 채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갚아야 할 겁니다. 비록 저당권은 내가 부담은 저당권 설정 자체는 다른 사람이 했지만 이 법리에 따라서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것이 된 겁니다. 인수라는. 그래서 인수입니다. 인수 개념. 이것은 이제 내가 갚아야 할 것이다. 자, 인수란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어감은 뜻은 이제 남의 채무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겁니다. 법리에 따라서. 그러면 자, 마친 시효취득자가 지금 저당권을 예를 들어봤죠. 인수한다. 부담을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라면 대출금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해서 대출을 생각하십시오. 대출 채무를 갚았어요. 근데 이 시효취득자 변제한 게 누구를 위한 거죠? 먼저 외관상으로 저당권 설정은 누가 했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한 게 아니니까 남의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연장선상이라면 남의 채무를 타인을 위해서 변제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누구를 위한 거냐 물어봤죠? 법리에 있었죠 방금. 누가 인수한다? 시효 취득자가 인수한다. 이제 남의 거 아니에요. 내 채무를 내가 갚은 겁니다. 이거는 나를 취득시효 완성자를 위하여 한 겁니다. 내가 내 것을 갚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이런 논리가 생겨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대신 갚아야지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됩니다. 부당이득은 원래 원소유자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야지만이 부당이득이라는 반환이 가능해요.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그런 법리. 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법리가 이게 맞는 지문, 이게 이런 개념이 성립하려면 논리가 이겁니다. 원소유자가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갚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야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했다? 원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갚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어떤 개념이 성립돼야 한다? 원소유자가 갚아야 하는 것을 원소유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갚아야만이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 설정과 그 등기를 마친 후에 시효 취득자가 피담 채무를 변제한 것은 남의 것을 갚은 게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것을 갚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 개념인데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인수한다는 표현입니다. 인수는 이제 내가 갚는 거예요. 남의 것이지만 이제 내가 갚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라는 개념을 좀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뭐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건데요.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이게 포인트예요. 누굴 위한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러한 개념 전제는 바로 인수가 있는 겁니다. 인수. 그래서 인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결국 남의 것을 갚은 게 아니라 내 것을 갚은 거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대의변제. 대의변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사람 A라는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줬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대의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개념을 행사할 수 없는 거면은 내가 내 것을 갚은 것뿐이야.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대신 갚은 거라면 대의변제를 이유로 구상권도 행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상 남의 것을 갚은 게 아니라 내 것을 갚은 것 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포인트는 인수. 인수라는 전제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남의 것을 갚은 게 아니라 내 것을 갚은 것이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취득시효의 중단. 자, 취득시효 제도에는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어요. 근데 취득시효에도 중단 사유가 있고 민법 총칙에 나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압류 또는 가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된다. 민법 총칙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관련 규정에서 준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류나 가압류의 특성과 점유취득시효의 특성입니다. 취득시효 중단이 되려면 이런 사유가 될 겁니다. 점유를 파괴시켜야 하는 겁니다. 점유를 뭔가 건드려야 돼요. 근데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강제집행제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압류, 가압류 자체가 점유 자체 변동사항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자, 설명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민법 240조 2항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 민법 총칙에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취득시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168조 2호가 이제 민법 총칙이거든요. 거기에 중단 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에 따르면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닐까?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시효 중단이. 그런데 168조 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존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 기간에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어도 이로써 종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됐다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압류, 가압류 하더라도 점유 상태에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압류, 가압류를 하게 되면 집행관이 와서 뭔가 붙이겠죠. 근데 이걸 누가 점유자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게 누구 소유냐만을 고려합니다. 나중에 좀 집행을 경험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압류, 가압류 등 보존 조치 하려면 실제 부동산 찾아와요. 그때 확인하는 것은 점유자 누구냐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부동산 자체가 채무자의 소유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 등기부상 그 다음에 신청서에 나오는 게 맞는 건지 거기는 소유자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딱지를 붙입니다. 빨간 딱지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점유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다른 겁니다. 점유에 대한 뭔가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는 점유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집행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면 아십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할 때 전혀 점유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좀 이런 식으로 자, 25회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